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평소에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잎도 따서 먹고 가루도 내어서 먹지만 기름을 짜서도 많이 먹죠. 참깨를 짜서 만든 참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이 들었지만 이것을 짜서 만든 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텃밭에서도 기르기 쉬워서 도시농부들의 텃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작물인데요. 이것이 가진 독특한 향은 곤충들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논이나 밭두렁에 이것을 심어 해충을 쫓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잎도 따서 먹고 깨도 털고 해충까지 쫓을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네요. 이것의 잎은 절이거나 무치거나 튀기거나 부쳐서도 먹지만 특히 기름진 고기나 회를 싸서 먹으면 기름기는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올려주죠. 독특한 향으로 사랑받는 이것, 이맘때 파종하는 텃밭의 단골 작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이란 걸 발의했는데요.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 법안이 발의된 것은 18일이었고요. 20일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이것을 풍력발전 원스톱샵 법안이라면서 수산업계가 공동으로 법안 통과 조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6일 내일인데요.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산 관련 단체 기관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그리고 또 한국수산경영인 중앙연합회와 한국여성업인연합회 등이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같은 관련 부처 항의 방문과 함께 또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목을 보면 풍력발전 보급 촉진에 관한 것 같은데 이 안이 발의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이제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의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연간 보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서 순조롭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풍력 발전의 경우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그리고 또 주민 수용성 확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특별법이 발의된 이유인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꾸리고
부지를 선정한 후에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도 간소화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사실상 골자입니다.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에 그 주민 수용성 문제, 인허가 같은 발전 사업자가 처리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7.17 대책이란 건데요. 당시 풍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수산부 부분의 이제 해양수산부가 대책을 함께 마련을 했는데요. 당시 대책에서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그리고 또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으로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중심의 의견 수정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하지만 이 7.17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제기가 됐었는데요.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간협의기구의 운영을 공공주도 사업에만 의무화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발전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해수부 중에서 어디로 통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논란은 있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 관계상 내용이나 그 중앙에 있었던 배경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7.17 대책 이후에 이제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이게 발의되는 사이의 기간 동안 환경과 관련된 영향평가는 축소해서 환경부가 주도하도록 특별법안에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예. 기존 논의선상에서는 없었던 사전 환경성 평가라는 항목이 특별법안에 신설이 되면서 이걸 환경부가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평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총리 산하로 10개 우주 장관 등이 장관 등으로 구성하는 풍력발전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이 풍력발전위원회에서 풍력 고려지구,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지라는 걸 확정을 하면 이후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육상풍력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풍력발전위는 앞서 말씀드린 일종의 예비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 고려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풍력 발전지구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과 얘기는 누가 하게 되나요? 입지와 사업 시행 등과 같은 중요 결정은 중앙기구에서 하는 반면에 주민 수용성 확보는 시도나 아니면 시군구 같은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의견 수렴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법률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계속 보상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요. 어업인들에게 이 바다, 이 부분은 생업의 현장이라는 점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올해 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비축이 수급 대책의 골자입니다. 농경연의 농업관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 대비 7.5% 정도 감소한 110만 톤 가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마늘은 평년 대비 2.2% 감소한 3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최종 생산량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물론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6, 7월 산지 농협의 계약 재배 보관 물량 중에서 중만 생동 양파 1만 톤, 그리고 마늘 2,500톤을 비축을 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비축한 물량은 양파 같은 경우는 단경기 수급 상황에 따라서 도매 시장이나 공매, 직배 등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고요. 마늘은 깐 마늘로 가공을 해서 도매 시장 또는 소비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텃밭 가이드로 이어갑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모내기가 한창인데 관장님은 모내기 다 마치셨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 논에 손모내기를 했습니다. 2,000평 정도 되는 논이라 손으로 모내기를 할 때면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이 큰 숙제였는데요. 또 그래서 일주일 내내 모내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려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모내기를 잘 마쳤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를 관장님 손으로 직접 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는 한 50평 정도 했었어요. 네. 도시농부들이 텃밭 농사만 생각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논농사에 관심 많은 분들도 의외로 계시다고요? 네.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 곡식 농사에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군요.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텃밭 농사를 경험해봤다면 논농사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곡식 농사는 채소 텃밭 농사보다는 땅 면적도 넓어지고 또 심을 때, 김매기할 때, 그리고 수확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논농사 모임을 논두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작물별로 농사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농사를 하고 또 함께 수확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 힘도 덜 들고 재미도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상황에 참 진짜 농사일소는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데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재미도 얻고 수확물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더없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논두레. 어느새 관장님 5월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비가 좀 잦았잖아요. 기온도 일찍 올랐는데 네. 도시농부들 지금 두 손이 무거워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텃밭 풍경 요새 어떻습니까? 네. 채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수확의 재미를 맛보고 계실 겁니다. 상추를 비롯해서 이 채소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수확을 해보셨을 텐데요. 김재홍 아나운서는 그 상추는 어떻게 수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맨 밑에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상추잎은 보통 뜯는다 또는 이제 딴다 이렇게 표현을 네네. 하는데요. 네.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뜯는다는 표현 때문에 상추잎을 찢어버리거나 뜯다가 또 뿌리채 뽑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상추잎을 줄기에서 벗겨내듯이 수확해야 하는데요. 경험 부족일 수도 있지만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추잎의 잎자루를 줄기에 남기게 됩니다. 제가 들은 적절한 표현으로는 상추잎을 젖힌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상추잎을 엄지와 검지로 줄기 쪽에 최대한 가깝게 깊게 잡은 다음에 밑으로 젖혀서 수확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 상추잎이 매달린 줄기에서 깨끗하게 수확하는 것이 이후 수확에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해 보입니다. 깊숙하게 쑥 손가락을 줄기까지 붙여서 이렇게 아래로 탁 젖히면 깨끗하게 되겠군요. 젖힌다는 표현 앞으로는 꼭 써야겠습니다. 다른 잎채소들도 그렇게 했었나 지금 싶어요. 어느 부분을 잡는 건지 정확히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잎 단위로 이렇게 수확하는 것에는 손으로 수확하기 어려운 또 청경채, 겨자채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위를 활용해서 줄기 가까운 곳에서 잘라서 수확을 합니다. 아예 가위를 쓰는군요. 예. 네, 잎자루가 억세서 손으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또 수확용으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에 끼울 수 있는 수확용 골무도 나와 있거든요. 네. 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쑥갓 같은 거, 아욱 같은 건 어떻게 따죠? 네, 쑥갓이나 아욱과 같은 작물들은 잎이 아니라 새로운 잎이 모여 생기고 있는
연한 속 생장점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쑥갓이나 아욱 그리고 허브는 고갱이를 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고갱이요? 네, 고갱이란 것은 연한 잎들이 모아서 나고 있는 곳을 표현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허브나 쑥갓 아웃을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맞나? 이거 잘못 건드리면 성장이 더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밑둥에서부터 수확하지 않고 연한 부분만 수확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잎 안쪽에서 새로운 곁순이 가지를 쳐서 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성장을 해서 더 수확할 고갱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으로 뽑는 건 뭐가 있죠? 그리고 열무나 얼갈이, 루꼴라와 같이 포기째 수확하는 작물들은 뽑아온다고 해야 합니다. 작물에 따른 이렇게 수확 표현이 좀 이렇게 다양한데 딴다라는 말로 축약을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수확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농사에 쓰이는 여러 아까 말씀해 주신 골무 같은 것도 있고 가위도 쓰고 손으로도 하는 것처럼 표현에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딴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요. 다 같은 잎채소 같아도 이렇게 수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처음 도전하는 분들은 방법부터 알고 시작을 하셔야겠고, 지금 잎채소 쭉 살펴본 것 같은데 다른 작물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감자는 지금 한창 크기를 키워가는 차례입니다. 꽃도 피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옷걸음을 하고 물주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비가 자주 와줘서 물은 걱정이 없지만 대신에 감자밭에 풀이 무성해졌습니다. 네. 옷걸음을 주면서 풀도 메워주고 마지막 북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밑에서 올라오는 줄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솎아서 잘라줘야 합니다. 흙 속에서 올라오는 줄기를 1개에서 2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줍니다. 양분이 잎에 너무 집중되면 감자 알줄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지난주 퀴즈로 냈었는데 완두 지금 수확철이죠? 나가보면 시장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미 수확을 한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창 꽃을 피우고 알곡도 차오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두를 키울 때는 물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물은 이제 완두 꼬투리를 만져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꼬투리 겉면에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을 튕겨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싹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땅에 닿은 꼬투리가 또 없도록 이렇게 좀 세워놓은 지지배가 쓰러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제때 수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아니 다른 열매 같은 건 수확물들은 얼마나 이게 컸나를 보고 수확을 할 텐데 콩류는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열어볼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그 시기를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네, 완두는 초록색 꼬투리가 안에 있는 콩이 커지면서 탱탱하게 부풀어오르고 이렇게 익어가는데요. 이렇게 색이 약간 녹색에서 흰빛을 띠기 시작할 때가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지나면 또 이제 마른 완두로 수확해야 하는데 녹색 완두로 수확하는 것보다는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꼬투리 색을 잘 살펴봤다가 맛이 좋을 때 수확해 드시면 좋습니다. 네. 자, 좀 더워지면 이제 옥수수 생각난다는 분들 많으신데 텃밭 테두리에 쭉 옥수수 심어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옥수수 생육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옥수수는 지금 줄기 밑부분에서 새로운 포기들이 새끼를 쳐서 나오는 시기입니다. 양쪽으로 잎처럼 올라오는데 잎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곁순을 제거해줘야 키가 훌쩍 크게 자라게 됩니다. 양쪽에 잎처럼 보이지만 그게 새로운 가지였군요. 처음 길러보는 분들은 그냥 두는 경우가 많으시겠어요? 네. 이 가지를 치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가지가 치면 성장도 더디고
열매도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예. 벽과에 속하는 이런 작물들은 분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끼치기를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벼나 보리 그리고 밀과 같은 작물들은 이렇게 일부러 분월을 유도해서 수확량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하지만 옥수수는 이런 분월 포기에서 제대로 옥수수를 달지 않기 때문에 잘 제거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옥수수는 다르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이게 그럼 한번 처음에 그 신경 써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자라나요? 보통은 한 차례만 하면 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땅 바로 위 줄기들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잎사귀 중에서 아래로 처지는 잎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잎이 날카롭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 낀 손으로 줄기에서 벗겨내듯이 정리해줍니다. 잎이 아래로 처졌다는 것은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잎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비가 진짜 자주 내렸는데 관장님, 텃밭에 비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비가 많이 오니까 비료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진 건 아닐까, 다시 줘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신 건데 어떨까요? 네, 올해처럼 비가 자주 오는 해에는 칼슘질이 섞여 있는 옷고름이 꼭 필요합니다. 예. 계란 껍질을 곱게 빻아서 작물 주변에 뿌려주기도 하고 계란 삶은 물을 액비 주듯이 잎사귀 뒷면에 분무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시중에 칼슘 액비 형태로 판매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잘 챙기셔서 작물한테 주셔야 합니다. 올봄은 비가 잦았기 때문에 칼슘 비료 꼭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6541번님께서 올해 처음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아직 새잎이 안 나왔습니다. 잘못 심었을까요? 밭에 옮겨 심으면 언제쯤 새잎이 날까요? 하셨거든요. 네, 고추, 가지, 토마토와 같이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열매채소들은 기온이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최저 기온 기준으로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 새로운 잎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심고 2주 안에 새 잎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어서 새 잎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옷고름을 주어야 합니다. 퇴비로 줄 때는 작물 주변에 동그랗게 홈을 파고 그 속에 퇴비를 넣은 다음에 흙으로 묻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비가 잦은 철에는 비가 개는 사이사이에 물비료, 그러니까 액비죠. 액비로 작물 잎사귀 뒷면에 분무하는 연면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퇴비는 작물마다 다르지만 한두 줌 정도 주면 되고요. 액비는 잎을 충분히 적실 정도면 되고요. 보통 퇴비는 3주 간격, 그리고 액비는 1주 간격으로 주게 됩니다. 네. 0897님, 고추 모종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주대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묶어줄 만큼 자라진 않았는데 이걸 언제쯤 묶는 게 좋을까요? 아직은 줄기가 여려서 묶으면 오히려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네, 요즘 날씨가 잦은 비에 또 바람까지 부는 날이 있어서 아직 키가 작더라도 지주대에 묶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묶는다기보다는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준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주대 사이에 고추 포기를 두 가닥의 노끈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교차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네요. 자, 9712번님. 아이가 가로 15cm, 세로 10cm, 깊이 10cm 정도 되는 상자에 오이 씨를 뿌렸었습니다. 어느 날 싹이 2개 올라오더니 지금은 10cm 정도는 자랐는데 잎도 6개씩 났고요. 노란 오이 꽃도 피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더 넓은 상자에 옮겨줘야 할까요? 그리고 지주대가 필요할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너무 좁네요. 보통 깊이도 20cm 이상이 돼야 되고, 아이고, 네. 둘레도 한 4m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네. 하지만 가정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큰 화분으로 옮겨주시고요. 이게 뽑아서 옮기기에는 많이 자랐으니까 작은 화분째 줄기가 5cm 정도 들어가게 심으시면 거기 뿌리가 돋아서
넓은 화분으로 퍼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옆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지만 위로 올라가도록 지주대를 세워주거나 예. 또는 이제 위에다가 노끈을 묶어서 아래로 들이운 다음에 집게로 줄기를 잡아서 노끈에 묶는 방식으로 1차 유인을 해주면 나중에는 오이에서 덩이줄기가 나와서 손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붙잡아서 자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1155님께서 관장님 때를 놓쳤는데 이번 주말에 고구마, 옥수수 심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고구마는 6월 중순까지 심어도 되고요. 네. 옥수수는 6월 말까지도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오늘도 충실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농업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기농기촌인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농기촌 하시려는 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은 농업인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성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품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판로를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와가지고 영농 기술을 배워서 생산을 해놓고 판로를 못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디로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팔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준비를 하고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농기촌은 충분히 본인만 열심을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 먹거리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자연과 같이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자녀들이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젊은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농업에 이렇게 활력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귀농귀촌 꿈꾸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귀농귀촌 각자 그리고 있는 꿈이 있을 텐데 실제로 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하죠. 오늘 만나본 분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이자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랜 시간 지도사로 일하면서 도시민들 귀농귀촌을 도와주고 계신 이정범 님이었습니다. 양평 친환경 농업 특구이기도 하고 산나물로도 유명하잖아요. 자연 환경도 뛰어나고 또 도시로 접근성 역시 좋아서 귀농귀촌 고민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꿈만 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귀농의 꿈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귀농귀촌 종합센터나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내리는 비는 그 비의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만 빗줄기는 제법 굵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시간이 빨라서 낮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번개가 치면서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사비에 우박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오늘 비는 오후에 모두 그치지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38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600명대가 나왔으니까 그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었고요. 또 지역 발생 확진자 중 이 비수도권 비중도 46.6%까지 올라가서 지난 1월 말 이후 이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400명대 후반에서 500명대 초반에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중에 모더나 백신이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 월요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 중인데요. 여기에 모더나까지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은 절차를 걸쳐서 6월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은 2천만 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이번 주에 들어오는 초도 물량은 5만 5천 회분입니다. 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군요. 네. 지난 2월 말 시작한 국내 백신 접종은 1, 2차를 합쳐서 553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이상 반응 신고는 2만 4천여 건으로 전체의 0.4%이고요. 대체로 백신을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접종이 진행될수록 이상 반응 신고율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신고 비율이 더 낮았는데요. 18세에서 29세가 2.5%로 가장 높고 51세에서 74세 사이는 0.48%, 75세 이상은 0.15%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 신고 사망자는 148명인데요. 이 중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이나 이 사망 신고율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백신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 효과는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60대 이상 접종자 중에서 이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사망에 이른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네. 자, 주말에 한미 정상이 만났는데 중국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이 대만과 관련된 대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 정상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요. 한미 정상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공동 성명에 담은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는 내정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언행을 조심하라, 불장난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가 사용한 불장난이라는 단어는 이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관련해서 이 중국 측이 입장을 전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부는 미일 정상 공동 성명 발표 후 나왔던 이 중국의 반발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수위가 낮고 정제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당시 중국은 그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라거나 이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반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군요. 네, 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 초선 소장파 간의 토론회 영상을 언급하며 이 발랄한 그들의 생각과 격식 파괴, 이 탈권위적 비전을 접하면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과 20, 30대 젊은이들은 누가 대표가 됐을 때 계속 마음을 줄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라며
이 시정이 바쁜데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한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치근대서 문제가 됐다고요? 네, 만취한 인천경찰청의 간부급 경찰관이 지난 20일 이 길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면서 이 집요하게 쫓아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술 취한 중년 남성이 치근대며 따라오자 공포심을 느낀 여학생이 아버지가 일하는 슈퍼마켓으로 도망쳤고 이 부친이 만취한 남성에게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가 된 건데요. 알고 보니 경찰관이 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팀장인 김모 경감으로 경찰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가 됐고 특히 이 자리에는 총경급 간부도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인천경찰청이 최근 이 노래주점 살인사건 당시 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지만 이 경찰이 묵살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청장이 당분간 금주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이 금주령 와중에 경찰들이 술을 먹고 간부가 행패까지 부린 겁니다. 또 이 경찰관은 신고받기 전까지 2명의 여학생들에게 더 치근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인천경찰청은 김모 경감을 일선경찰서로 인사 발령했고요. 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때문에 새벽에 일을 하던 노동자가 참변을 당했다고요? 네, 이 심야 시간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오전 2시쯤 이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그 60대 B씨를 지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B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A씨는 B씨를 친 뒤에 크레인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을 했으나 이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완진이 됐고 차량은 전소가 됐습니다. 네. 보복 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이 재물손괴로 봐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이 굴삭기 기사인 배모 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이 다른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는 이유로 이 승용차의 앞과 뒤에 이 굴삭기 장착 부품 등을 바싹 붙여 세워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요. 승용차 주인이 차를 빼러 왔지만 연락처도 없었고 이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장애물을 치울 수가 없어서 결국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1심은 승용차의 형태나 구조, 기능 모두 멀쩡하다면서 이 재물손괴죄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2심은 이 승용차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한 것은 재물손괴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역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가 맞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네. BTS 방탄소년단 빌보드 4관왕에 등극을 했네요. 네,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무려 4관왕에 올랐습니다.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톱셀링 송 등 이 후보에 오른 4개 부분에서 모두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 톱셀링 송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분에서는 올해 처음 후보에 올라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리더 RM은 의미 있는 타이틀의 수상자가 돼서 정말 영광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밖에 모인 관중들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BTS는 빌보드에서 2019년 2관왕에 오른 바가 있는데 올해 4관왕으로 수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733님 출근길 영동고속도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거나 모자랄 때 또는 뭔가가 못마땅한 경우에는 떼를 쓰며 조를 때가 종종 있지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투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자기 입에 맞는 반찬이